근데 현재 시점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겠다 이제 시그널이 왔잖아요.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로는 이제 그분들의 뭐 2세 분들 이런 분들이 부의 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비디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맞습니다. 오래간만에 Q&A로 돌아왔습니다. Q&A는 소통하는 자리죠. 많이 궁금하신 것들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오늘 거기에 대해 답변을 또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주거용 대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주택일 경우에 좀 규제가 많습니다. 네, 이제 시기에 따라도 다르고, 주택일 경우에 또 이제 보통은 개인이 또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는 또 RTI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뭐 상가나 사무실, 이제 임대가 나오는 근생 건물들인데, 이런 근생 건물을 대출을 받으실 때는 보통 이제 법인이 대출을 많이 하시고 RTI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이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한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주거용 부동산 대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건물에 있어서는 다가구나, 다세대 뭐 이런 대출이 있고요. 일반 분들이 많이 하시는 아파트 담보 대출 혹은 이제 빌라 담보 대출이 이렇게 있는데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담보 물건에서 반공제라는 걸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점포공제라는 거래요. 층별로 예를 들어 뭐 칸이 3개가 나눠져 있으면은 그거만큼 점포공제를 이제 하고 있고, 대출의 성격은 똑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개인이 받을 수 있고 법인이 받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법인의 대표자나 혹은 이제 법인의 실적을 보고서 평가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집 같은 경우 대부분 거의 뭐 90% 이상이 다 개인입니다. 개인이다 보니까 그 대표자의 소득이나 소득 상황이라든지 다른 이제 추가 담보 이런 여력도 보고요. 또는 임대를 줄 경우엔 임대료에 대비해서 이제 대출이 나가기도 하고.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의 몇 년 차마다 규제를 할 때가 있고 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규제를 할 때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지금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관리를 해라.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쪽에서는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실수요자 아니고서는 아무래도 한도도 줄이고, 네, 그리고 심사도 까다롭게 하고 이율도 높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실제 수요자를 구분하고 못하고는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출적장 갖고 오라 그러고 뭐 이혼 서류 갖고 오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 그 창구에 계신 직원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없어요.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최근에 막았을 때 같은 경우는 주담대 받기가 되게 까다롭죠. 예를 들어 이제 막 사라고 풀어줄 때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 초 같은 경우는 사라고 막 할 때였었어요. 규제 지역도 다 풀어주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되게 스무스합니다. 봤는데 이제 용이하고요.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가 크게 없어요. 상업용 말 그대로 이제 사무실 아니면 상가잖아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 생산적으로 사람들이 눈 떠서 집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나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기준도 예를 들어 뭐 제조업을 이제 하는 기준, 뭐 임대업을 하는 기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아무래도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많이 이제 규제가 덜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주거용이건 상업용이건 법인의 소득이 높고 개인적으로 소득이 높고 신용이 좋고 공동담보할 거 있고 그럼 풍부하게 한도 높게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뭐 예를 들어 낮다 그러면 한도도 좀 영향이 있고, 그리고 금리에서도 좀 불리할 수 있다. 이거는 둘 다 똑같습니다. 맥락은. 또 다른 질문인데, 대출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환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주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20년, 30년, 40년 장기적으로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자만 갚는 게 아니고 원금도 같이 갚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이제 이자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환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보통 짧습니다. 주기가 1년, 2년, 3년 안쪽으로 떨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이제 되잖아요. 그럼 변동금리가 쌉니다. 그리고 고정금리가 오히려 더 비싸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게 예상이 되면은 고정금리가 더 싸고 변동금리가 훨씬 비쌉니다. 대략 한 0.2에서 많으면 0.5 정도까지 이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현재 시점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겠다 이제 시그널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내려갈 걸 예상을 해서 현재는 고정금리가 더 쌉니다. 변동금리가 더 비싸고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님들이 유주택자시잖아요. 근데 만약 무주택자로 가정을 한다면 강남에 어느 아파트를 사실 건지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너 봤어요, 그때? 그거는 네. 뭐 돈이 얼마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제가 10억을 갖고 있다, 20억을 갖고 있다, 뭐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강남에 일단 첫 진입이다. 그리고 애가 있는 상태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삼동으로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거기에서 선호하는 이제 뭐 이편한 세상이나 구축인데요?
구축이어도요. 신축은 비싸니까. 네, 거기에서 일단 터를 잡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한번 갈아타기를 한다.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 혹은 개나리 SK뷰 뭐 이런 쪽으로도 살 것 같고요. 애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실 저는 논현동에 아크로힐스 여기에 24평 살 돈이면 여기 33평 살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는 학군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역삼동에 대단지 많고 거기가 이제 학군이 좀 좋고 또 이제 학원들도 있고 이제 애들 키우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역삼동 말고 또 어디 또 추천하실까요? 저는 반포. 최근에 그 30평대가 60억에 거래가 됐다고. 네. 대박입니다. 진짜. 예. 아니 이게 상당 흐름이 2억 시대가 진짜 온 것인가.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로는 뭐 이렇게 평창동에 사시고 뭐 성북동에 사시고 그러니까 이런 연세 드신 분들 말고 이제 그분들의 뭐 2세 분들 이런 분들이 부의 이동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각지에서 조금 이렇게 여력 있으신 분들의 자제분들 혹은 그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소득 수준이 되시면 반포로 다 몰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살아본 사람들의 또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신축 아파트에 그런 인프라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 지하에 뭐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나 그런 것들 하고, 그러니까 느껴보면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반포입니다. 반포를 대체할 데가 진짜 없어요. 왜냐면 그 외쪽으로 뭐 나인원이라든지 더힐이라든지 뭐 시그네일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말 그대로 뭐 대형 평수거나 좀 상징적인 곳들이잖아요. 막 우리가 몇백 세대 막 들어가고 살 수 있는 뭐 몇천 세대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30, 40 현재 부초는 반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자식 세대들 있잖아요.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이 30, 40이 됐을 때는 압구정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 압구정을 사야 되나? 근데 지금 압구정 사는 거 좋죠. 지금 우리는 들어가면 몸빵을 해야 몸빵 해야 되니까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의 이동이 시대마다 시기마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불과 10년 2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부천은 어디였었어요? 한남동, 설해마을, 청담동 이랬었잖아요. 지금도 그곳은 건재하죠. 그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신축들을 이제 원하니까 신축들이 다 이제 반포에 또 몰려들고 거기에 이제 그 비슷한 그 소득 수준의 분들과 직업군의 분들이 이제 글로 몰리니까 감히 예상컨대 이제 20년 뒤에는 압구정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나타나면 그곳으로 또 그쵸. 글로 또 이제 다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포에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우리 세대가 이제 60대고, 네, 한갑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살고 그렇게 되겠죠. 보면 또 부동산 분야가 여러 개던데 생초보도 빌딩 매매 일을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빌딩에 처음 오지 마시고 좀 임대 좀 하다 오세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등기부등본 띄는 거라든지 혹은 등기부등본을 띄었으면 볼 줄 알아야지. 왜냐면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뭐 토지 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이게 큰 이 기본적인 맥락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실무에서 한번 써봐야 되거든요. 빌딩 매매 와갖고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거래 자체가 일단 뭐 기본이 몇십억, 몇백억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서류조차 설명할 수가 없다면은 진짜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배워야 돼요. 말 그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배우는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못 벌겠죠. 근데 빨리 터득하고 싶다. 일도 하면서 배우고도 싶다. 임대차 시장을 먼저 경험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짧게라도 6개월 정도는 뭐 전월세 하는 곳 가갖고 배우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정도는 상가 사무실 하는 데 가서 상업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이 정도 1년 정도만 돌면은 사실 실무 돌아가는 거는 얼추 알고 그런 서류 같은 건 다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빌딩 매매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어차피 다시 시작은 맞습니다. 그래도 속도는 빠릅니다. 그리고 이 빌딩 매매가 진짜 지역을 되게 광범위하게 해요. 근데 이 부동산을 이 지역을 알지를 못하면 어떻게 물건을 소개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강남권만 이제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빌딩 매매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합니다. 임대를 할 때도 내가 만약에 뭐 마포에 있는 빌딩을 전문으로 하고 싶어. 거기에서부터 임대를 시작해서 빌딩 매매까지 가세요. 강남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강남에서 임대차 시작해가지고 매매까지 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임대차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매매도 해보니까 알겠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오는 게 아무래도 더 좋더라.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잘 받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소득 수준 좋으면 되고요. 네, 공동담보 있으면 됩니다. 여러 은행을 가면 뭐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어요. 어차피 창구 가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창구 가면은 그 밑에 상담해 주시는 직원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점장님급 이상은 지점장님의 재량이라는 게 있어요. 방법을 같이 찾아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은행 가서 지점장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납니다. 아는 사람 중에 지점장님 있어? 소개가 제일 좋기는 해요. 공투를 하고 싶은데 상담을 통해서만 진행을 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고. 그럼요. 상담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돈만 받아요? 그러면은 뭐 돈 넣으세요? 그래요 저희가.
안 되죠. 상담을 통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 이제 팀장님들이랑 상담을 먼저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마스터랑 제가 미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플랜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뭐 예약금을 걸어야 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약금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까지는 돈 절대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상담하는데 무슨 돈을 받아?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걸어놔야 된다. 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아 돈은 제가 걸어요. 대기 순번이 몇 번인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지금 나오는 매물이 이분한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금이나 이런 거 일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한테 맞을 것 같다는 게 어떤 기준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직접 하는 게 이분 보면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리고 이분하고 비슷한 성향의 분들을 네, 매칭을 해드려야 되고 사람 매칭하는 것도 중요해요. 돈만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직도 웨이팅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한 60분 정도 네, 됩니다.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네, 저희는 꾸준하게 하루에 저희 회사에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7분 정도는 와요. 오늘도 지금 상담하고 내려와가지고. 네, 오늘도 이거 끝나고 나면 한 4분 정도 더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도 왔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다 하지도 않아요. 진짜 뭐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프로세스를 어떻게 짜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되냐. 보통 대부분 오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뭔데 이거를 팔아서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주택이 뭐 3개가 있어. 그럼 하나는 파셔라. 이런 얘기 되고 집이 한 채인데 가진 전부를 다 팔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좀 말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상담하신 분은 공동 투자를 상담을 오긴 하셨는데 일부층 쓰고 사옥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막 강남 외 지역에 또는 강남에 뭐 이거를 공동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고 상담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적 자체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법인이 그 임대료 내는 게 너무 아까우시다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그 돈으로 이제 샀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사옥을 사시고 나머지 임대를 주시고 사옥이랑 내 집 마련은 기본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 공동 투자는 이제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엑시트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또 법인이 실제로 쓰셔야 된다. 그 방법도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 이제 공투가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영업 요즘 불경기인데 식당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더라고요.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가서 막 운영에 관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기는 저희 강기복 대표가 지금 거기서 현재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진짜 전문 경영인을 거기에 고용을 해놨잖아요. 그 친구가 모든 일체 경영을 다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겨놓으니까 크게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저희한테 일을 맡기고 신경 안 쓰시는 것처럼 저도 그 전문 분야 외식업체 전문인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잘 되고 있고. 평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평소에 이제 멘탈 관리를 이제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상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씁니다. 제가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상상을 했으면은 제가 그걸 같이 실천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통 생각하고 상상한 것들을 2, 3일 내로 실현할 수 있게 상상해요. 그냥 저는 막 재밌는 도전을 막 찾아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혹은 현재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멘탈이 깨진다는 게 뭔가 심심하거나 이제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잖아요. 저는 보통 이제 새로운 거리를 자꾸 찾아냅니다. 이게 멘탈이 이제 흔들릴 때는 진짜 힘들 때는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는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라는 걸 계속 주문을 하고 토마스랑 같이 이렇게 회의하면서 그 다음 일을 계속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또 잘 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걸까요? 다 하시죠. 다 하시는 건데 개인마다 슬럼프라든지 뭐 어려움이라든지 진짜 다 와요. 안 오는 사람 없어요. 진짜 저희도 와요. 저희도 뭐 영상 속에서는 되게 늘 항상 밝고 잘 되는 것만 같아 보이겠지만 뒤로도 진짜 저희도 막 이렇게 슬럼프가 올 때가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잘 잡아야 돼. 내가 이거를 왜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 현재 이걸 내가 왜 해야 되고 해야 될 이유를 찾아요. 그냥 간단하거든요. 모든 게 그냥 끝나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안 되면 왜 안 될까? 큰일 나요. 왜냐면 저희가 무너지면은 저희 가족들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2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무너지고 그럼 회사도 무너지고 모든 게 저희가 그동안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죠. 하시는 분들의 전 재산이고 이거 진짜 이거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네. 연말이 곧 코앞인데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예정이세요? 와, 진짜 올해 많이 달려왔어요. 정말 수많은 프로젝트 이제 계약도 많이 수주를 했고 그리고 결과물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나온 것들이 이제 엑시트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보다 바쁘게 보낸 진짜 한 해였었어요. 2024년은요. 그래서 남은 4분기는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새로운 현장 계속 똑같이 수주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 나오는 거 잘 엑시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방금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또 이제 서마스터가 올해 이제 마지막 강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해가지고 8기 강의도 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마지막을 보답해드리는 마음으로 강의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그 3개월 동안은 좀 좋은 인재들,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잘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주변에 많을수록 정말 활기차게 잘 돌아간다. 좋은 인재들을 더 발굴해서 회사를 더 성장시키고 좋은 친구들이 들어오면은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편해져요. 근데 못하는 친구가 들어오면은 힘들어집니다. 손이 많이 가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좋은 친구들이, 좋은 인재들이 많이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모두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도 만들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맨날 모두가 웃을 수 있을까요? 일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바뀌지만 그거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일 또 잘 되고 하면은 뭐 보너스 많이 나가면 웃지 않을까요? 네. 앞에서 PD가 웃고 있습니다.